예, 주제를 좀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가몰투사를 언제 접하셨는지 그에 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처음엔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평화신문에 몇 복지가 실렸었죠. 네 번 쓰셨습니다. 예. 전면. 그때 한 2번을 보고는 이제 언젠가 책을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그 책으로 나오고 난 뒤 바로 사서 봤죠. 88년 예. 태표 출판사 9월일 예. 겁니다. 예, 바로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감동이란 게 첫째는 또 실제로 진영복과 대하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 66년 그때 내 법대 1학년 때 말고는 그 이후는 처음이니까요. 감옥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한 사람들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 신비로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러움도 있고 열정감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딱 이제 한마디도 뺄 것도 없이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상도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요. 쓰는구나 하는 우선 글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신선배하고도 깊이 얘기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 양반이 어린 나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추적한 것이 나의 가족에 대한 불행 같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그 이후에 그땐 드물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 결손 과정 그 이후에 살아온 길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학교를 떠나게 된 배경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건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건데 이 양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가족이란 게 뭔가라는 생각에서 내가 굉장히 다른 식의 부러움과 충격이 드는 거죠. 가족 들으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기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일방적인 걱정의 대상 말고 나하고 대화의 대상을 삼아 달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대화를 하죠. 예. 나는 평생 그러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족적인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을 저렇게 버티게 해준 것도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러움 뭐 두 가지 나머지 부분은 뭐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플러스 제가 생각 두 가지 얘기를 하자면 바로 예. 그런 겁니다. 안경환 선생님의 독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부분이 있네요. 그러네요. 문체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힘, 그 어떤 그 맥락적인 것도 충분히 더 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대할 때 조금씩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는 체를 해줘야 되냐 모르는 체 해줘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하신 것 같은 나중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게 내가 모르는 저쪽은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신생 떠날 때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그런 거 선생님은 신영복 선생님 쪽이 아니라 김형석 선생님 쪽인 것 같아요. 백세주의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이제 이 질문 여기 제가 질문서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질문이 좀 긴데 선생님은 이제 이병주의 소설 장자. 네. 이병주가 소설 장자 썼죠. 네. 저는 안 네. 읽어봤습니다만은 네. 이걸 설명하면서 특이하게 신영복 선생님의 그 고전독법, 네. 특히 이제 강의에 있는 장자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책에서 이병주의 소설 장자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도 말씀하시고 꼭 신영복 선생님의 고전독법, 강의의 장자 부분을 인용하고 계시고 또는 담론을 이용하시고 계신데 그리고 이러한 한국 인문 교양의 지평에 있어서 동양 고전어의 회귀라는 특징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이병주는 선구자고 그 이후에 김용옥, 신영복 같은 전도사로 인해 우리 지식계의 그런 동양 사상이 사실상 널리 수용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그게 독특합니까? 뭐 우리 세대는 그 보편적인 이해 같은데요. 아마도 예, 우리가 저희들이 자랄 때 그 이후에 동양 고전에 대한 거는 이미 그 한문은 끊어졌고 대학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네. 접할 기회도 없고 그저 배운 거는 다 6.25 유학이란 것은 조선의 망국의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놓고 또 그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학에 대해서나 동양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형편 같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들 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병주라는 사람들은 이병주는 자기 동년배에 비해서는 동년배가 다들 그 일제 3.15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사람이 현대적인 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는 굉장히 큰 기여고 또 이병주 같은 당시의 최고의 인기 작가였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 뭔가 그 부분을 영향을 좀 줬어요. 예. 그 다음에 텔레비전 세대가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김영옥이 주고 있는 김영옥이 저하고 같은 또래지 않습니까? 예, 연배가. 예. 예, 연배가 어쨌든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대중적인 담론을 끌어들였고 또 저변 확대에 많이 기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영복 선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던 사람과 달리 다른 식으로 관계론을 가지고 동양고전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셨죠. 새로운 그 장르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여한 바가 신영복 선배의 경우는 아마 위에 두 사람하고 좀 이렇게 급이 다를 겁니다. 김영옥 같은 그 뛰어난 연기자지 않습니까? 예, 제사죠. 예, 뛰어난 제사? 사람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서 세대보다는 영상 세대에게 더 어필한 바가 많지 않나 예, 생각이 예, 들어요. 동의합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독서 세대라는 건 다시 생각하고 오래 볼수록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병주가 한 것도 결국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당시로서는 이게 대중이거든요. 예. 대중에게 동양 고전을 집어넣은 거 하나 하고요. 또 새로운 대중에게 김영옥이 했던 거하고 그리고 이내 어쨌든 동양 고전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부분을 일으킨 거고요.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신영복 선생은 다른 식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관계론까지 피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세 사람을 다 같이 집어넣는 것이 통일 차원에 넣는 것이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까 얘기대로 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다들 긍정적인 기능이 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뭐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약간의 세대 뭐 차이가 나는 정도인데 반 세대.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전이라는 것은 거의 한문 세대들이 한글 세대들을 위해서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직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도 잘 모르고 그걸 번역해 놓은 글을 봐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장서용이지 읽는 건 아니었었는데 우리 세대에는. 근데 이병주 선생의 장자를 전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화두로 던졌다라는 것이 저는 뭐 제가 느끼는 이런 거라면 김영옥 선생은 말씀하셨듯이 그 양반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해서 뭐 노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읽었는데 텍스트보다는 사실 자기 중심의 설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가졌지만 내용에 대해서 쏙쏙 꽂히는 건 없었어요. 저도 김영옥 선생 책을 대부분 봤지만.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한글에 대해서 완벽한 세대잖아요. 이게 이제 어차피 41년생이니까 한글 교육을 스스로 그 세대는 선배들, 한국인한테 한글을 배운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일본어에 오염받지 않은 세대죠. 감옥에서 또 이제 이구영 선생을 만나서 그걸 독법에 대해서 오소독스한 걸 이미
배웠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네. 말씀하신 관계론으로 풀어서 그 전에 사서삼경을 봤을 때 느꼈던 생경함이나 거리감을 없애준 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이라는 책이 그래도 몇만 부 계속 지금까지도 팔리는 게 예. 이전의 고전을 우리는 그렇게 읽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예. 근데 그거 읽으면 재밌어요. 예. 일단. 그리고 쉬워요. 그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공로 아니셨는가 이런 느낌을 또 뭐 갖고 기대승 있습니다. 선생님, 한학자 기대승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었고 예. 같이 뭐 같이 이제 같이 작업했죠. 한시를 하셨고 음, 근데 그 기 선생님은 주로 이제 묵자를 많이 묵자를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아주 묵자를 계승하자는 입장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대중성도 그 양반도 별로 없어요. 기세춘. 예, 예, 기세춘. 선생님. 예. 그,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세대는 지금처럼 많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뭐 그런 고전에 번역된 것들 꼽혀 있고 보진 않았지만 부모들도 맨 뭐 한문 그리고 뭐 저 그 뭐지 신문을 봐도 한자가 섞여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오히려 한자가 이 한문교육 또는 고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것이 우리가 뭐 직접 배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자를 섞어서 읽어야 되고 그거였지. 그 내용 같은 건 잘 배울 기회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신선생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인 게 아버님이 그 한글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시고 예, 한글 관심 예, 많으시고. 한글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일찌감치부터 그래서 한글 사랑 같은 이런 부분 예, 책도 펴내시고. 예,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 생각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세종고등학교의 교가를 작사하시고 세종이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그 시골 학교의 사립학교가 감히 세종대왕을 들고 나온 것이 아, 그러네요. 엄청난 욕심 아닙니까? 그러네요, 또. 바로 한글 때문이었고요. 음, 그리고 그 학교의 목표를 교기 목표로 만든 사람은 바로 황영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목표의 색깔이 삼색이었어요. 삼색, 빨강, 파랑, 하양.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 키운 학생들에게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정신을 심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예, 이름을 난수로 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상의 벅찬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걸 합쳐진 것이 세종고등학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이 선생님 황용주 평전에 보면 이제 그 교가 가사도 좀 적어 놓으셨고 예, 작곡은 윤희상이 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희상 윤희상. 선생님이셨군요. 그분도 그쪽에 통영. 예, 동의 바로 예, 그 그러니까 당시는 그리고 교가 창법을 써 놓으셨대요. 네. 장엄하고 웅장하게 굉장히 구체적이신 근데 분이죠. 그 장엄하고 웅장하게 누가 붙인 거야, 그러면? 아니 창법이니까 작곡이니까. 그 작곡가가 작곡가, 윤희상 작- 선생님이 붙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 예.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덮치는 파란 곡절 겪어가면서 온 누리 빛내고자 날로 자란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예, 그게 저, 예, 예. 가사가 예, 아주 신학 선생님이. 꿈틀꿈틀합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아무리 시대가 달라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부분에 DNA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 그건 확실한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건, 예. 예. 그렇겠죠. 그 나중에도 집중해줘서 왜 밀양이 들어서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또 그 일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도 특정 종교를 다 말고 다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 네. 예, 예.